저희 이제 그러면 강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학생들 빨리 정리하고 내려오시고요. 저희 시작하면은 네,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강연은 OCA의 임재용 선생님을 모셨고요. 네, 임재용 선생님은 저희 건축학과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90년부터 OCA를 개소를 하셔서 예, 네. 90년부터 개소를 하셔서 지금 2025년이니까 35년 동안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아마 다 잘 보여주실 거니까 예, 보시면서 저희 그 좋은 생각들 많이 하고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재용 선생님 모시면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금요일 시간을 제가 좀 뺏어서 죄송합니다. 가능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동안 걸어온 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우리 때는 일단 공과대학교에 들어와서 2학년 때 학과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공과대학에 들어왔고, 그런데 우연히 여름방학 때 제가 인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타지마할이라는 데를 가서 그 반사 연못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석양이 확 반사. 그래서 와서 저 연못 만드는 과가 어디냐 그랬더니 조경과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조경과는 또 그 농대에 있고 그럼 비슷한 거 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건축과라고 해서 제가 건축과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그 당시 뭐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 이대 독자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예 유학 생각을 좀 했었고 졸업하자마자 미시간 대학을 갔었습니다. 갔어서 그때 제 생각에 이제 2학년 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나 버클스라는 그 교수님의 아너 스튜디오에 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옵션이 그때 네덜란드에 그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조금 더 정보가 많았다면 아마 그때 과감하게 아너 스튜디오를 제끼고 네덜란드로 갔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지 못한 어떤 게 더 뭐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대학원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이거 하기 전에 약간 모더니스트 그 프로젝트들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갔는데 그 서머 잡 하는 것도 웨이팅이 막 100명 정도가 있어서 제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그 손학식 선생님이라는 그 프랭클 사무실에 일을 하시고 지금 독립하신 분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여름방학을 보냈고 졸업하고 무조건 프랭클리로 간다 해서 이제 왔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제가 이제 손학식 선생님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SOM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시간당 손학식 선생님은 7불, SOM은 14불. 인데 손학식 선생을 선택을 했고, 근데 SOM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안 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제 졸업하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내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슬슬 독립할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연히 또 에리 오에 모스라는 그 건축가를
알게 됐고, 개업하기 전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작업하나 한번 보자 해서 1년 동안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이제 차를 빼고 책상을 엎어놓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 저도 나름대로 얼리 어댑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다 이제 손으로 그리고 할 시대에 이제 CAD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구조하시는 분하고 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윈도우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도스 버전 그 CAD를 그 당시 돈 10,000불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하여튼 그거 하고 그 펜플라터라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 레이저 프린터 쓰지만 이렇게 뭐 그런 거를 장만해서 이제 개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96년에 한국에 와서 OCA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좀 나름 정리를 해봤던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이렇게 다 전환점이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한 4개의 전환점을 좀 네 인생에서, 건축 인생에서 좀 찾아봐라 하면, 저는 첫 번째가 이제 2006년에 제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원 선생님 경동교회 옆에 프로젝트를 하게 됐던 거,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 제가 그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총감독을 했습니다. 지금 헤더윅에 와서 개판을 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리고 23년 12월에 그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지명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떨어지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24년에 이제 뭐 상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국 건축문화 대상 중에 주거 부분, 민간 부분, 그 다음에 공공 부분 3개 대상을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그랜드 슬럼 했다고 누가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서 야, 한번 그 사이트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플래트를 나갔더니 지금 그 경동교 옆에 그 허접한 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 뒤에 이제 본사 건물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저 건물은 잘 안 보이고, 야, 이 경동교 옆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도 뭐 미술관도 아니고 주유소. 네. 정말로 그 순간, 야, 이거 잘해야 본전이겠다는 생각 정말 하게 됐고, 약간은 좀 뭐 무섭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유소와 사무소,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떤 새로운 좀 유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하여튼 뭐 해보자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 경동계가 이게 세다 보니까 이제 옆에 뭘 짓는 게, 이게 풍경을 잇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은 건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풍경을 잇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좀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주유소 위에 건물을 올리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주유소 위에 복합으로 새로운 유형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던. 두 번째, 이 도시건축 비엔날레 제가 총감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이제 건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도시라는 스케일,
이 총감독이니까 일단 도시적인 그 스테이먼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도시들과 이렇게 이제 교류하면서 제가 건축이라는 스케일에서 이제 도시라는 스케일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전, 뭐 도시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세운상가 앞에 비어 있는 공간과 종묘. 근데 저거를 저희가 시장을 매주 이렇게 오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워져야 멋지게 채울 수 있구나. 그리고 약간 시간의 흐름도 좀 보이고, 종묘와 뭐 이런 세운상가 이런 거.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그 차원이 공간적 차원보다는 이런 시간적인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제가 배웠던, 그래서 공공성의 풍경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었고 배웠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리풀 수장고는 지금 이제 짓고 있던데 보니까 그 허루적 선생님이 당선되셨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건축이 뭐 썩 저는 민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공공은 왜 이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 건물이 가장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짓는다면 이게 그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 말고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돼야 되는데, 굉장히 오히려 민간 건물들은 뭐 비즈니스 때문에 막 오픈하고 하는데, 뭐 구청 같은데 그냥 펜스 쳐놓고 그 뭐 서류 띠러 가는 사람만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 건물은 무조건 지상층을 싹 비워라, 로비 출입구만 빼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리풀에서는 좀 익스트림하게 그거를 좀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저 박스 위에 저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5년에 묵방리 주택으로 주거 부분 대상을 받았었고, 21년에 YG1 사옥으로 이제 민간 부분 대상 받았고, 24년은 제가 이제 공공 부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게 이제 용인 화성시에서 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의 풍경을 이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도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게 좀 깨졌군요. 그 패트릭 제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찾아보시면, 근데 원래는 이제 약간 뭐 생물학자 뭐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생활 생산 위락이라는 그걸 도시의 어떤 유기적 진화물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꼬르부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대 사람이시긴 합니다. 근데 꼬르부제는 이제 생활과 생산 위락을 약간 기능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시고, 그거를 연결하는 이제 교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1910년에서 1920년에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일반화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꼬르부제 선생님께서 저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리고 속도와 효율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요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기능주의적인 도시계획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생산, 생활, 위락 이것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교통이라기보다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차량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기능, 생산, 생활, 위락 이것들이 서로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저 연결해서 저는 공공성의 풍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결 중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주유소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먼저 두 번째 거는 낙성대 여기 뭐 가시면 볼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은 첫 번째 저희가 주유소 위에 오피스를 이렇게 복합으로 했을 때에는 그 풀 서비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름을 넣을 수 없는 다 이렇게 주유를 해주는. 근데 저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할 때 갑자기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셀프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2010년에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식당을 저희가 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저희가 저 설계를 할 때부터 이 주유소 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은 벌써 전기차의 출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그 리서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연료차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어차피 이거는 아마 대부분 과정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가 오면 빨리 이제 문 닫고 집에 가자. 뭐 그런 이제 결론을 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복합 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 2018년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수소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충전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현대차가 이제 100개의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고 저희한테 그러면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같이 하자. 그래서 100개를 지을 때 이런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국회 옆에 1호점이죠. 그러니까 수소 충전 복합 시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론은 저희가 그 사이판의 마하가나 섬 그 재구조 사업을 하면서 저 섬이 조그만데 되게 완벽하게 탄소 중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바닷물 끌어서 이렇게 해서 물 만들고 근데 단지 이제 섬이 작기 때문에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한 시설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반출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유소 프로젝트를 하고 이 마하가나 섬 재구조 사업까지 하면서 약간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셨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주유소 위에 건물을 바로 올려서 했던 이제 그런 새로운 유형인데 저기가 그러니까 그 건물 위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업무하고 근린 생활 시설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학원이나 뭐 병원, 뭐 주거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저는 아마 강남의 주유소를 거의 제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이 업무 시설이잖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피스텔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소방청하고 붙었어요. 이게 왜 주거가 아니고 업무인데 왜 안 해주냐. 근데 하여튼 사람이 자니까 어렵다 해서 이제 마지막 안 된다는 결론을 저희가 이제 받고 접었던 부분. 아이고.
그래서 이 주유소의 복합화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주유소는 아무리 옆에 건물이 크더라도 1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풍경이 많이 이렇게 깨지는 부분을 저희가 복합화하면서 이제 풍경 있는 그런 작업들을 쭉 했었고요. 그래서 뭐 서울석유는 뭐 이런 식으로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곳곳에 그 경동교회에 대한 오마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뷰파인더 같은 풍경도 있고 주차장에서 보는 풍경에서 하여튼 그 건물 어디를 가도 경동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유는 뭐 근데 이제 한유를 하면서 지금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경동교회가 아까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옆에 보면 뭐 약사 신협 이 건물이 있는데 너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것도 정말 고민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신의 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표정이 있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인면에서 햇빛이 움직이면서 조금 다양한 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패턴의 유리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양재동 프로젝트는 이제 앞에 두 개는 사옥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서 자동차 뭐 기름이 터져도 뭐 자기 직원이니까 감수하는데 양재동은 이제 전체가 임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다는 설득을 해야 임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일단 매층에 마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층 들어오면 약간 본사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매층 마당을 주는 그 전략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맥도날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가보시면 주유소가 안 보여요. 주유소를 더 뒤에 넣고 간판도 다 빼버리고 근데 왜냐하면 저기는 이렇게 뜨내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름 넣는 분보다는 이제 옆에 있는 그 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냥 알고 오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 맥도날드가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별이 되나? 롯데리아하고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건물이 된 다음에 갑자기 하겠다 해서 이제 맥도날드로 바뀌었고 저희는 롯데리아한테 직사게 욕 먹고 그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층 건물과 이제 이렇게 좀 채워진 건물에서 어떤 풍경을 잇는 것들. 요게 이제 각 층마다 그 데크가 있는 그 또 하나 저게 좀 과한 패턴인데 이게 임대 건물의 한계가 파사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블라인드를 뭐 지멋대로 내리거나 뭐 또 안 되면 막 가구를 막 갖다 붙이고 하니까 그래서 야 일단 어차피 베릴 거니까 한번 이렇게 더블 스킨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그래서 다양한 풍경 그 1층, 2층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맥도날드 국내 매출 1위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주유소가 뒤에 있는데 거의 안 보이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설계하면서 이제 요 클라이언트가 아까 그 경동계 옆에 있는 그 주유소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전기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장치가 이때부터 1층 주유소가 1층에 임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와서 쫓겨나면 저거 다 뜯고 1층에 은행 뭐
뭐 식당이 들어오든지 해서 완전히 컨셉이 임대 건물의 1층에 주유소가 지금 잠시 임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그 스탠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탠드를 안 하고 다 천장에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철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주차가 주유소가 뭐 200제곱미터 하나이기 때문에 딱 맞춰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은행이 못 들어와요. 식당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충분하게 1층을 이제 다른 용도가 와도 주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약간 다른 컨셉에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내연 자동차고 그 저희가 2020 뭐 2년 후반에 이제 약간 이제 역전되면서 이제 기름보다는 이제 친환경 차 쪽으로 지금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기차 뭐 운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기차는 대부분 충전을 집에서 하거나 회사에서 하거나 길거리에서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 그러면 이게 전기차 충전소를 왜 만드냐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의 그 원희룡 지사하고 같이 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하는 자. 그래서 이 건물 외변이 전부 다 이제 태양 패널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터빈을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열로 해서 물론 100%다 생산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기를 생산하면서 충전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뭐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관공서나 그 슈퍼 같은 것들 그래서 비교적 장시간 이렇게 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빠른 급속 충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저층형과 고층환을 해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전기차 충전은 충전 시설이 크게 실효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진짜 정책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수소차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현대차랑 그 수소 충전소 저희가 설계해서 지은 게 한 5개쯤 되고요. 지금 꽤 많이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스톱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소 만드는 단가가 만만치 않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현대차 가이드라인 만들었던 거 이제 국회 옆에 충전소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땅땅땅 해서 갑시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직접 인허가는 안 하고 현대에서 했는데 한 2, 3일 만에 국회 옆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충전소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약간 수소 충전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고 깔끔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유글라스 이제 저철분 파란색 다 빠진 거 흰색 박판하고 루버 이렇게 해서 저쪽 요쪽 이제 루버를 저 슬라이딩 도어를 밀면 어마어마한 탱크가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그 현대차하고 할 때 가장 큰 그 쟁점이 뭐였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한 2, 30분 정도 걸리면 야, 그게 차에 앉아 있냐? 커피라도 좀 하나 마시게 하지 그랬는데 뭐 하여튼 그 관리 측에서의 입장은 청소하기도 싫고 유지 관리 싫어서 이제 그걸 다 뺐어요. 뺐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안성, 뭐 부산, 뭐 이런 데 쭉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엄청난 저 탱크를 저게 이제 다 쓰면 저걸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수소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현장 제조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도 보면 이제 버스라든지 아니면 트럭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상용화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 종점에 아예 수소를 만들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저게 탱크를 갖다 끼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수소값 만드는 값이 엄청나게 내려가더라도 저는 저 탱크로리로 왔다 갔다 하는 저 방식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서 아마 현장 제작하고 거기서 충전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에 관련돼서 제가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우연찮게 저희가 이제 공장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동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미술관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동선의 프로세스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장은 생산이지만 미술관의 중심은 이제 관람자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장과 미술관이 충분히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팩토리하고 뮤지엄을 합친 이제 팩토리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공장은 완전히 기계 중심의 공장인데 이거를 이제 인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저희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연을 삽입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가 쭉 뭐 아모레 퍼시픽 상해 공장 뭐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제 공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하고의 인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 상해 공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태평양 제약 그 당시에는 이제 아모레 계열이었는데 제약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왼쪽에 기존 공장을 보면 이게 그냥 사람과 물동선 이게 다 엉켜서 뭐 막말로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사람을 밖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물동선, 인동선을 좀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드렸고 또 하나가 딜레마가 이게 평면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제 깨끗한 재료와 쓰레기, 그다음에 완제품이 이게 같은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재료를 위에서 떨어뜨리자.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어서 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저 방식대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약간 미술관 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밖으로 빼다 보니까 저기 복도가 왜 이렇게 넓어졌나 하면 절로 이제 가끔 지게차 같은 게 다녀요. 그래서 복도가 넓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저게 약간 미술관 같아서 젊은 작가들 이렇게 매년 좀 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좀 자연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상하이 공장은 완전히 수직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 2층은 물건만 다니고 사람은 3층 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3층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10,000평, 20,000평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는 데만 좀 이게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비 쪽에 뭐 이런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아티스트를 그림을 사오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줘요. 요 사이트를 줘서 여기에 맞게 그 중국 작가가 제가 사진은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사이트를 주고 여기에 맞춰라. 사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그리고 제가 이번 파주에 했던 작업은 이제 그 어떤 실험이었나 하면 나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블록 아키텍트여서 저희하고 같이 참여한 한 서너 명의 건축가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제가 좀 제안했던 거는 이 블록 전체의 그 외피만은 좀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딴 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파란색의 외피는 좀 사람의 동선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뭐 김호민, 최페레라 뭐 이렇게 몇 분 같이 작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했던 작업이 이게 좀 어려운 게 동시에 이렇게 계약해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했는데 이게 뭐 3년 있다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컨트롤이 어려워졌던 그런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예인미술이라고 그 인쇄소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340만 원으로 엄청 싸게 지은 집인데 껍질만 이제 저 벽돌 더블 스킨이고 안에는 전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린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실외기나 이런 것들, 기계 장비들, 환기 장치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오른쪽 샌드위치 판넬이고 그래서 뭐 최저가로 잘 졌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HK라는 건데 저쪽 오른쪽에 이제 기존 건물이 있고 굉장히 경사지에 있는 그 사이트여서 이 공장도 이게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뭐 그런 이제 실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사무동이 있고 위에 공장이 있는 그런 식당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테라스를 쭉 했는데 가보니까 저 끝에가 사장님 방인데 거기는 유리로 좀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싫어하는 거. 그 테라스 이제 좀 다음에 얘기 나오지만 요때 이제 테라스에 대한 어떤 약간 뭐 나쁘지 않네 뭐 그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헬스장이 있고 기숙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최근에 여기를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로봇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기숙사에 빠글빠글 했는데 기숙사 텅텅 비고 그다음에 그냥 관리 인원 한 5명 정도 공장 물론 이제 사무실 쪽은 있지만 그래서 야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 공장 했던 건데 어, 처음에 이제 컨셉 디자인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공원 쪽으로 다 열리는 그런 이제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무실 쪽에서 뭐 복도, 식당, 테라스 이렇게 있는. 그때 이제 2020년부터 갑자기 공장 일이 저희가 좀 핫했어요. 공장 잘한다고 그래서. 근데 2020년에 갑자기 프로젝트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20년도에 로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위한 공장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최근에 하여튼
좀 이따 보여드렸죠. YG건이라는 공장 그 기업이 그 드릴 그 비트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원시적인 그런 기업인데 이제 회장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이제 이분 언어로 이제 스마트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장을 만들고 싶고 사실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직원이 2,000명인데 저거를 하게 되면 한 1,400명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로봇 중심의 공간인데 이제 이분이 글로벌하게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칭다오하고 인도 공장을 이제는 사람 설계를 다 끝냈는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스마트 공장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다음 달에 출장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는 이제 제 손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공간에 저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출장 같이 가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이고, 자꾸. 그리고 이제 테라피스라는 건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80%가 아파트에 삽니다.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뭐 일단 마당은 이제 자기 마당은 없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발코니 다 막아서 지금 내부화했기 때문에 땅을 밟을 수 없는 거라서 야 이제 일하러 가서라마 좀 땅이라도 좀 밟아보게 하자 뭐 그런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테라스 오피스의 합성어로 이제 테라피스라고 저희가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작업을 했었습니다. 더 레드라는 거는 뭐 이제 뭐 다양한 저런 이제 테라스 공간을 만드는 그 밑에는 근생이고 그리고 저거는 이제 사옥인데 홈쇼핑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스튜디오들이 필요한 그래서 조금 저렇게 콘크리트의 솔리드 부분이 이제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런 작업을 했었고요. 뭐 이런 작은 테라스 루프에 올라갔더니 한강이 기가 막히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그리고 일할 때도 좀 그러니까 저게 좀 가장 큰 딜레마는 보스들은 싫어해. 그리고 쉽게 나가지를 못해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 자식은 뭐 일 안 하고 나가서 뭐 약간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 호불호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와 이제 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오 사옥 요거는 뭐 여러분 이 여성분들은 뭐 많이 화장품 사옥인데 근데 아까 그 레드 비주얼 할 때는 제가 안에서 바깥을 보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이제 도시의 풍경은 밖에서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는 데 집중을 해서 근데 이제 요 클리어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밖에서 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바꿔서 관찰자 입장으로 바꾸자. 이제 그렇게 전략을 좀 바꿔서 뭐 저 끝에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풍경들을 만들 이게 뷰 끝내줍니다.
이쪽으로 보면 남산, 저쪽으로 보면 롯데타워. 여기 이제 루프탑에 라면 먹는 데인데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라면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이게 이제 지명현상 10팀 중에 저희가 뽑혔는데 뭐 실력이 있어 뽑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주차장을 그냥 지상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용적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딴 팀들은 전부 지하에다 주차를 넣었어. 근데 여기가 지하철 여기 이게 무슨 역이더라? 서울숲역 옆이라서 많이 파질 2층밖에 못 파는데요. 그러니까 딴 팀들은 지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제 지상으로 주차를 다 옮겼기 때문에 제일 넓게 쓰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사실은. 지하 2층을 다 오피스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 설계할 당시에 제가 하여튼 우연찮게 제가 시카고에 가서 놀다가 뭐 그 옥수수 빌딩 있잖아요. 뭐 이런. 근데 가보니까 시카고는 전부 다 주차장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유는 안반도 있을 뿐더러 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공사비가 드니까 그냥 거의 3분의 1은 다 주차장. 여기도 지금 그 SM 건물 옆에 있는 거가 50층 가까이 되니까 여기는 지금 10층 뭐 이렇게 되는데 야, 그럼 키도 키우고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했었고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게 주차 리퀘어먼트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주차장 여기 4계층인데 저는 이제 그거 그냥 주차 없이 그냥 쓰세요 하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일 최상층인데 이렇게 해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모여서 파티할 때가 주차장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저기가 저희가 폴딩을 다 막고 에어컨도 하고 해서 내부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는 주차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가능하면 위쪽으로 물론 저거는 이제 카리프트 2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19년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하면서 야 이게 좀 생각이 바뀐 게 이제 조금 공공성에 대한 풍경이라는 걸 좀 더 좀 이제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뷰가 좋은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바람이 세요. 그래서 저기가 1년에 한 반 정도는 뭐 춥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이제 이거 무슨 이 어닝 같은 거를 뭐 접어놓기도 하고 해서 야, 안 되겠다. 근데 YG원은 사이트가 송도인데 바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실외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실내 테라스를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YG원은 조금 다른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송도 신도시 플랜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 뭐 그 조민석 선생이 한 뭐 그 쇼핑몰도 있고 한데 이게 완전히 차 위주의 도시라서 이게 한번 걸어보면 이 블락을 이렇게 가로지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그냥 꽉꽉 채워지면 삥삥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행 통로를 넣어줘서 그러니까 도시 설계가 다 망쳐놓은 이 도시를 건축이 살려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렇게 그 가운데를 배를 갈라서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였고,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구현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내 아까 테라피스를 만들자고 했는데 뭐 이런 풍경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그것도 되나요? 레이저가 안 되나? 네?
아, 그래요? 예. 보시면 저쪽에 그 인면에 이렇게 솔리드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회의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회의실로 쓰고 그 위가 테라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요 발 밑에는 다 회의실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아트리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저기 아트리움이 굉장히 전체를 냉난방하기는 이제 어려운 구조라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환기 장치를 보통은 밖에서 공기를 끌어다가 밖으로 버리는데 저희가 아트리움으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는 좀 에어컨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 것들이 아트리움으로 가니까 좀 도움이 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저기 스타디를 좀 했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층에 전체가 다 이렇게 여름에 많이 더워지면 자연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저는 개를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이 또 개 세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사람 숫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 엄청나게 좀 두드려 맞긴 했는데 개 화장장이에요. 근데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이 화장로가 7개예요. 전국 최대 규모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납골당이 있어요. 납골당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애견 호텔입니다. 애견 호텔은 이게 지금 그 영종도 공항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여기 애견 호텔에다 맡겨 놓고 갔다가 이제 올 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풀빌라인데 이 앞에 그 인스파이어라고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게 하여튼 있는데 뭐 거기랑 좀 연결해서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사실은 저희가 2009년에 카페오라라고 지금도 있는데 저게 600평짜리 카페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처음 왔을 때 이 아저씨가 돌았나? 600평짜리 카페를 근데 지금 요새 유행하는 카페 베이커리에 뭐 저는 전혀 인지 못했지만 이제 그 당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텔 오라라고 요거는 이제 여행자용 전용 호텔입니다. 그래서 막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 먹고 설악산 날아가고 하는 그래서 입구를 보시면 버스 위주의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회집 하나 하고 지금 저희가 좀 6번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끈끈한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 하나 떠 있는 게 저게 납골당이고요. 그 밑에 지하가 이제 그 화장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애견 호텔, 저 위가 풀빌라인데 이게 세월이 정말 무서운 게 저희가 7년 전에 그 애견 호텔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호텔 바닥이 그레이팅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똥을 막 질러대고 오줌을 질러대니까 거기서 밑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 근데 3년 후에 이게 이 개들이 아파트에서 정말 훈련이 잘 돼가지고 고양이보다 더 잘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계된 데는 그냥 카페트처럼 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납골당은 저희가 3,000기를 설계해서 3,000기.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뼈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투명한 공처럼 만드는 게 내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하여튼 뭐 그게 이제 화장을 하고 한 5시간 정도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 그걸 그냥 가지고 집에 가. 그리고 조금 더 애착이 있는 사람은 납골당에 집어넣는데 이 계약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3,000기 5년 있다가 뭐 갱신을 해주나 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이제는 저거를 저희가 500기로 아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면 이게 공사하다가 바뀌니까 이게 정말 미치겠어요. 아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제가 눌렀군요. 설계 변경비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왼쪽 그 납골당하고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풍경 쪽으로 가서 저는 이제 야, 이게 건축가가 어차피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건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냐 뭐 개떡 같은 소리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경동교회 그다음에 양재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같은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주유소가 있어. 그러니까 주유소 뭐 재벌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유소를 겁나게 갖고 있는 분이니까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유소를 접고 오피스텔을 했는데 저희가 1층을 그냥 다 비웠어요. 왜냐하면 1층에 이제 가게를 하나 넣자고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뭐 복도방 아니면 CU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싹 비운 다음에 내가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을 한 층 더 올려줄게 해서 이제 설득이 돼서 이제 밑에를 비우게 됐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뒷길이 옛날에는 완전히 죽어 있던 길이 저게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커피숍이 생겼어. 근데 이게 앉을 수 있는 데는 아니고요. 그냥 수거만 하는 데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 비워놨고 이게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할 수 있네. 약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난 너무 기뻐. 저 커피 엄청 갖다 마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움의 어떤 파워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길이 두 개 있으면 그냥 무조건 뚫으세요. 무조건 뚫으면 뭐 하여튼 뭐 됩니다.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게 경쟁 오피스텔이죠, 전부. 근데 우리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저게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비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 손해 1도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저걸 비워서 조경을 하면 면적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9개를 날렸는데 그 중에 오피스텔은 안 돼. 그러니까 오피스텔 2개만 손해보고,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면적은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정원이 생기는데 왜 안 하냐.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 높이가 일단,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높게 설정하고 29개를 빼는 거니까. 키도 커지고 뭐 여러 가지. 키가 큰 게 도시의 풍경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제가 실험했던 게 그 당시에 전부 중복도였어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막 냄새 나고 막 그 다음에 허접한 데 가면은 복도가 2.4m면 문이 밖으로 열리면 잘못하면 뭐 얻어맞고 막 눈 터지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인데 저희가 편복도를 합시다. 바로 질문이 야, 면적이 오바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다 해서
아주 후진 데는 2.4지만 조금 괜찮은 데는 2.6이야. 근데 저희가 1.2m 편복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데보다 20cm 더 내가 유니트를 더 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이 됐고, 이렇게 이제 편복도로, 여기 이제 중국 영화 찍고 갔어요. 근데 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을 때였는데 한 달 만에 완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부인 전문가들이 이 편복도는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아, 이거 뭐 되겠다. 그러니까 편복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열린 풍경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교회하고 어린이집 뭐 이런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교회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아주 질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이 주변하고 나누는 거에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을 끊었는데 제가 저는 크리스찬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교인인데 온누리교회가 남양주 캠퍼스라는 걸 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일을 했는데 뭘 했냐면 식당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식당 이게 단가가 6천 원 정도인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러면 주변 식당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커피도 마찬가지야. 근데 남양주 캠퍼스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종교 부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다들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식당을 다 없애고 카페를 없앴어.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여기 제가 얼핏 세어봐도 한 20개쯤 돼요. 커피숍이. 저기 우리 김찬중이 한 저 이상한 건물 옆에 있는데 거기도 커피숍이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 주변에서 정말로 교회 이거 언제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밥을 팔아야 되잖아. 커피를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공성이라는 게 저는 건축 뭐 이렇게 껄쩍대는 거가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적인 혁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교회 프로젝트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앞에 뭐 진짜 허접한 공개공지지만 이게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코너에 있는 게 아주 잘 되는 술집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밤에 여기 와서 담배 피게 해라. 뭐 교회가 뭐 그렇지 않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뭐 이제 계속 같이 사는 뭐 그런 방식 뭐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약 그 반포에 있는 뭐 그 꽤 유명한 그 무슨 비싼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건데 공원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회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수원의 캠퍼스인데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건데 이게 뭐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20%밖에는 못 짓는 그래서 나머지 80%를 일단 저희가 공원으로 아무나 와서 놀아라. 그리고 1층에 있는 카페도 이제 키스 카페로 하면 거기 주변에 이제 젊은 아파트 주부들 있고 애들도 많고 놀이터 해놓으면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서 놀다가 교회 오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공원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단독주택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그 주거 풍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독주택을 쭉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도시에 뭐 저는 이제 밀폐형, 좋게 얘기하면 밀폐형 중정주택이고, 뭐 제 말로 하면 깜빵 같은 집인데, 그러니까 정말 내밀한 마당은 좋지만 그게 도시 풍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건축가들이 잘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산에 한국에 와서 처음 할 때 이제 일산 신도시의 저런 풍경 도시계획이고요. 영종 신도시가 조금 후에 나왔는데 정말 돌아버린 이게 똑같아요. 똑같고 심지어는 대지 크기도 똑같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땅이 좁은데 보행자 도로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거실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들여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이 다 감옥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미국의 뭐 한 좀 저기 한 70평 정도 대지인데 뭐 한 300평짜리 뭐 앞 마당이 있고 하는 데 있는 그러한 풍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이제 짓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김포 신도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린이 좀 들어가 있는데 깊이도 있고 쉐입도 있고 해서 좀 조금 열어 제낄 수 있는 여지를 좀 저는 굉장한 그 도시계획적 성취라고 생각해요. 저거를 봤을 때.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열악한 도시계획 속에서도 저는 건축가들이 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쭉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좀 보면 제일 처음 98년에 했던 1호 주택은 지금 제가 욕했던 완벽한 감옥소 같은 정말 퍼펙트한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주택이었다가 계속 좀 이렇게 열어 제끼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마당을 쭉 조금씩 이렇게 실험해 왔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 거 김포주택인데 저쪽에 있는 놈인데 이제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보행자 쪽의 그 공원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걸 V컷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고요. 요 빨간 게 뭔가 하면 제가 사모님하고 멱살잡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낮추고 싶었어. 저 턱 높이를. 근데 15cm예요, 15cm. 뭐 현장에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지고 저만큼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말 이게, 그러니까 건축가의 열망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런 멱살잡이를 좀 건축가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클라이언트는 되게 재밌는 분야.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식당 테이블이 이거예요. 와이프는 되게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무대의 일부고, 밥은 대충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저 2개 작품을 설계 초기에 주셨어요. 저거를 꼭 좀 빛나게 해다오. 뭐 이런 거.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모여서들 이제 저렇게 영화 보고 떠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뷰 괜찮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 사는 방식, 연립주택 저희가 초기에 했던 건데, 하나 좀 다른 거는 모든 세대에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 노란색 어닝 보이시죠? 저거를 단체로 다 맞췄어.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른 거보다도 여기서 노란색 어닝을,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저게 약간 테라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도 다 이게 테라스가 있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파트처럼 주차를 다 지하로 넣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1층에 주차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이렇게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했고, 공동주택은 뭐 우리의 풍경은 왜 이럴까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명의 건축가가 설계하는 방식, 뭐 건축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한 업체가, 그래서 이 블럭별로 이렇게 좀 건축가들이 나눠서 한다면 풍경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저 블럭을 더 쪼개서 사실은 건축가들이 더 쪼개지는 방식을 저는 사실은 제일 끝에 방식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뭐 이제 납품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남 3구역 뭐 아시겠지만 지금 개판 났죠. 지금 뭐 삼성물산이 와가지고 이제 작살이 났는데 저거가 7명의 건축가들이 정말 열심히 막 개떡 같은 설계비 받아가면서 정말 봉사했던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됐고, 은평 기자촌도 4명의 건축가들이 뭐 장영규 뭐 이렇게 조나모 이렇게 해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제 백사마을 주거지 보존 사업인데 10명의 건축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무참히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 못하면 우리 아파트 풍경은 뭐 전 답이 없다고 봐요. 지금 요새 게다가 뭐 똑같은 미국 건축가들 와가지고 뭐 스타라고 하면서 뭐 좀 뭐 하는 것 작태를 보면 저는 잠이 안 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이 다이어그램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천동에 사는데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가로형 상가가 있습니다. 연도형 상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는 다 반포가 있는데 거기 아마 작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이제 쭉 한 15분 걷는데 여기는 뭐 또 재밌는 게 왔네. 뭐 꽈배기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이런 정말 걷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5정거장 가면 홍대역에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분 걸으면 뭐 잘 아시는 연트로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저거를 15분 걸으면 이제 사무실에 가는데 뭐 아시잖아요. 저기는 토요일 가도 다르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풍경이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걸어다닐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결인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해도 우리 도시는 너무나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의 도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명 공모 2등, 왜 이렇게 2등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세운상가 2등 했고, 바코드 시티, 표류도시 했는데, 그 이제 플랫폼 도시는 그 세운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이제 프로젝트여서 저희가 지명받고 했는데, 페로나 또는 지로나라는 도시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왜 여기 갔나 하면 그 프리츠커 받은 RCR인가? RCR이라는 친구들이 한 그 식당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이렇게 그래서 좀 신기해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이제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강이 있는데 강을 양쪽 다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다리 건너서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집이 점유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다리를 건너면서 도시를 억지로 경험하게 하는 게 저는 야 이거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운상가에가 보면 한쪽 데크가 헐려 있었어요. 그 호텔을 하느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복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제가 유일하게 아마 그걸 손을 안 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양쪽 다 가면 나는 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또 비슷하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나는 안 있겠다. 그 돈으로 딴 거 하자. 이제 그렇게 아마 떨어진 이유 중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세운상가 플랫폼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 뉴욕의 하이라인 가시면 그 하이라인 지나갈 때 옆에 건물들이 로비가 하이라인 레벨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그 세운상가 데크 옆에 이제 무식한 도시가 들어오잖아요. 야, 거기를 데크 레벨로 맞춰라, 제발 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운상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옆에 얘기만 하니까 뭐 2등 할 만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빨간 거,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가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이 다리를 예쁘게 뭐 who cares? 이제 거기 당선을 아마 무슨 이태리가 됐다가 헐고 있죠, 그것도. 헐기로 했죠? 헐어도 돼. 헐어도 돼.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기존 도시가 매력 있는 거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보면 아까 뭐, 우리 꼬르부자 선생이 얘기했던 뭐 그런 다이어그램처럼 결국은 기능주의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이제 슈퍼블락 하면서 걸을 이유가 없는, 뭐 지금 신도시 가보면 건널목이 한 2km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뭐 하라는 도시야, 그게. 그리고 아파트, 상가, 공원은 저기 있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바코드 도시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그냥 이렇게 계속 바코드처럼 반복해서 거기가 만나는 뭐 갈등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또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용도가 서로 이렇게 바코드처럼 되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임대도 있고 이제 민간 분양도 있고 하는데 주거하고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생길 거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했고 투시도를 좀 잘못 그렸더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옛날이라서 하여튼 이제 이런 그 길에 평행한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해서 길에 열려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런 그리고 저게 장점은 한 방에 못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안 지으면 비워놓고 근데 요새는 그냥 뭐 한 방에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당선자기 최근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에다가 밑에 상가 놓고 뭐 그래서 이럴 거면 왜 했지 현상 설계를 뭐 그런 생각. 이게 사이트가 사당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이제 열받는데 하여튼 그 이제 디디보르라는 사람 아까 패트릭 제데스하고 이 두 사람은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이론적 도시 그러니까 결국은 기능주의적인 그런 도시와 스펙타클한 도시는 아니고 표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능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주 노동 여가 이게 다 융해되고 뭐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표류 가능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건널목이 2km마다 하나씩 있으면 그 표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도시. 저런 스펙타클한 수직적 도시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는 도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청년 창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기에 살면서 창업하고 하는 도시를 만들자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건물 내부에 이제 표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길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층부터 쭉 가서 위에 이제 영화관까지 쭉 이렇게 되는 그런 도시고, 뭐 이런 풍경들. 조금 과한가요? 하여튼, 저는 길이 보여서 좋은데, 하여튼 2등 했어요. 이것도 2등 했고, 뭐 이런 길이 그냥 이제 도시 안에 있는 거죠. 저는 하나의 건물이 충분히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저는 뭐 껍질만 남은 거야. 이거 단면 보면은 오른쪽에 큰 거는 오피스텔이야. 밑에는 상가인데 장사 더럽게 안 돼. 뭐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사무실과, 그러니까 저런 도시를 만들려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농락을 했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기획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하여튼 그 공공성의 풍경을 잇는 그러한 실천 방안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꼭 프로젝트 뭐 할 때마다 공공성의 풍경을 이제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일단 아까 1층의 보행자한테는 최대한 열어주자. 그리고 잘라내고, 물론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사업적인 그러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그냥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 뭐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아까 YG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그 대상 받은 어린이집이 한 3m 정도 이렇게 셋백 시켜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결과를 낳고요. 그 서리풀 수장고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는 공공건물은 표 사고 들어오는 사람, 돈 내고 커피 마시는 사람을 위한 건물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히 지상층은 완벽하게 비워야 된다고 생각. 왜냐하면 내 세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아깝잖아. 왜 그 세금 내 돈 내고 졌는데 왜 표산 놈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또 대학교 때 이 서리풀 공원을 그냥 안방처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당이 더 싫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산책이 도시의 산책이 되고 문화의 산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연결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서리풀 공원이 지금 한 4층 높이에서 이어지는데, 저는 반드시 물론 저절로 가서 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건물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아니었어.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자연 산책 그게 이제 안에 문화 산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도시 산책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빨간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워놓으면 언젠가는 또 뭔가는 채워져서 풍경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으면 아예 그냥 가능성 제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것들을 다 비웠을 때 이제 그 채워지는 도시 풍경이 저는 진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브제가 아니고 이게 풍경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돌아간다. 여기 이제 로비 부분에 이제 마당이고 옆으로 돌면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쭉 올라가면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서리풀에서 연결되는 브릿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마당을 지나서 올라가면 또 전시하는 테라스가 있고 올라가면 여기 또 미디어 전시가 있고 카페가 있는. 그래서 저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다 그냥 걸어 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뭐 과할 수도 있나 뭐 그렇지만 하여튼 저는 근데 지금 제가 동영상을 안 가져왔지만 내부도 굉장히 멋져요. 근데 내부보다는 지금 바깥 얘기가 더 저는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제 PT 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 그 관사에 가서 발표자, 특히 우리 미스터 헤르적 할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술관은 너 같은 그런 시장 바닥 쇼핑몰이 아니라는 거야. Why not? Why not?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은 모더니스트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도 좋아했거든 한때. 근데 그날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게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당선자 뭐 저는 뭐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서리풀 공원하고 연결을 안 돼. 뭐 그것도 싫고 그만합시다. 오케이. 약간 무슨 슈라인 같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지어지길 바라. 이게 또 이렇게 됐네. 미안합니다. 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내년에 30주년인데 정말 똑같아. 근데 하나가 공공 프로젝트로 대상을 받았죠, 어린이집이. 근데 저게 현상 설계가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100개를 짓는데 파일럿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김광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현상 설계 안 했으니까 됐지. 하여튼 그래서 참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요 세 가지 풍경을 좀 다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게 폐쇄적인 풍경인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캔티라바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 길 건너에 그냥 아파트처럼 꽉 있고 사실은 이게 소통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데라서 이렇게 마당을 좀 만들어서 저기 뭐 학부형들이 와서 수다도 좀 떨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애들이 저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킥보드 저게
최근에 가면은 거의 한 20, 30대 파킹이 돼 있어. 자전거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저기가 주차할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열려 있으면 나중에 또 뭐라도 또 뭐 쓰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전면을 다 열어놓은 게 저는 굉장히 또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그 장지천의 그 공원하고 아파트하고 딱 만나는 그 접점에 있기 때문에 뭐 위치가 약간 하여튼 도시와 자연이 막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원 쪽에서는 저는 야 이게 공원의 좀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런 길 걷다 보면 저 지금은 나무가 좀 더 커져서 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 아까 아파트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90년도까지 80%가 어디에 산 줄 아세요? 단독주택에 살았어. 90년도까지. 그러니까 다 마당이 있고 뭐 근데 이제 골목길은 사실은 건축가가 잘한 건 아니고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골목길이 지금은 이제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차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골목길 역할을 못할 뿐이죠. 하여튼 anyway 저는 이 친구들이 과연 마당이란 말을 알까? 골목길이란 말을 알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현재 한 70%가 어린이집을 가요. 유치원이나. 지금 애들 인구의 70% 정도가. 그러면 이제 가정은 역할을 잃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집에서 못하는 거 어린이집에서 와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당 만들고 골목길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골목길 마당을 좀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중정 마당이고요. 그리고 저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실 두 개씩 짝을 지어서 테라스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외 수업을 하고 좀 재밌는 게 두 선생님이 합반해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냥 교실만 있으면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데크를 만들어서 뺑뺑 돌면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하늘 놀이터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이런 풍경이 저는 너무, 저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 작품 사진을 보면 싸한 거, 인간 다 빼. 야, 이게 뭐 가구도 안 돼.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어린이집 프로젝트, 그 다음에 교회 프로젝트를 좀 하면서 싸한 사진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이렇게 애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전부 부모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 초상권 때문에. 저거 한 2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지우는 거 안 하려면 다 사인을 받아야 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과연 햇빛이라는 거를 제대로 너무 바쁘잖아, 얘네들이. 밖에 나가 놀 시간도 별로 없대요, 요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이집에서 충만한 자연광, 그리고 제가 집중했던 거는 아이들 높이에 맞는 창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가면 좀 불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낮은 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뭘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런 풍경이죠. 그리고 뭐 친환경적 요소를 뭐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심사를 이제 왔어요. 이 건축문화재상 할 때, 경쟁자들이 뭐 한글 박물관, 문자 박물관, 뭐 다 박물관이 이거 하나만 어린이집인데 저희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뭐 의도를 좀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심사위원 중에 그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도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고, 현재 지금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가 좀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예수 불교신가 봐. 저는 예수쟁이거든요. 예, 근데 그 테마파크인데 이게 교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건데 좀 재밌는,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보령이라는 데, 머드 축제 하는데 거기 있는데 좀 멀어요. 그래서 이게 글램핑형 호텔을 같이 저희가 하는데 전시 공간을 식물원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추세가 전부 미디어 아트거든.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그냥 막 때리는, 뭐 제가 미디어 랩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친구들 작품을 2개를 봤는데 그냥 블랙박스에 때려놓고 그냥 시끄러운 정도?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당히 섞을 수 있는 방법은 식물원과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마트 공장, 이거 지금 칭다오에 다음 달에 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은 팁이 있으면 주시면. 근데 앞으로 세상이 조금 걱정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 이걸 하면서 요새 한시적으로 용적률 50% 올려주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한유 했던 거에서 연락이 왔어. 야, 50% 우리 뭐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직원들한테 우리 그 스케치업 파일 좀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2007년에 저희가 스케치업을 안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모형은 마침 있었어. 그 모형을 꺼냈는데 제가 공간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치업만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부 공간을 제가 상상하는 능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좋은 툴 때문에 옛날 더 옛날에는 정말 손으로 그릴 때 이렇게 도면 하나 놓고 옐로 트레이싱인지 모르죠. 트레이싱 줄을 이렇게 놓고 한 10명이 모여서 막 그리면서 야, 이 공간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꼬르부제 선생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공간적 상상력을 잃어버린 세대의 건축과 그 옛날 아저씨들의 건축을 제가 요새 조금 이제 그 차이를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처음 CAD가 나왔잖아요. 빠르면 1,000배 빨라.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릴 때는 납품을 하려면 한 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못 고쳐. 프로덕션 할 때. 그거 고치려면 1번
세로 그린다, 2번 직구 그린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빠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한 달 전에 결정하고 덮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이거 인쇄할 때는 또 6시면 술 먹으러 갔잖아. 인쇄서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중하게 건축을 하고 있나? 약간 저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리고 현업에 빨라지면 한 10시쯤에 퇴근해야 돼. 아침 10시에. 왜냐하면 4배 빨라졌으면 8시간 일할 거를 2시간에 끝내야 되잖아. 근데 더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개떡 같은 CAD 시스템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축 125분의 1도 하잖아요. 우리가 막 급하면 막 그 안에 꾸겨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반성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AI라는 툴이 나왔을 때 뭐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건축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바뀌어질까? 왜냐하면 정보를 빨리 수집한다는 거죠, AI가. 그죠? 그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맡겨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하면 뭐 묘한 부분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하고 지금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시니어 타운에 대한 컨셉인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이제 거기 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뭐 해외에는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한국형 시니어 타운은 어떤 걸까? 뭐 해외처럼 뭐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그게 답일까? 뭐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그냥 질문으로 시대 감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질문하시고 좋은 건축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신 우리 임재용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건축가는 질문으로 시대 감각을 다듬어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질문으로 또 다른 시대 감각을 계속 엿볼 수 있으니까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아마 답을 아주 다정하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은 쉽게. 쉬운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 5학년 다니고 있는 송준혁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에 시상식에서 뵀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인사도 드렸었는데.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좀 간단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조금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소장님의 많은 작품들을 봤을 때 어떤 테라스라던가 마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마당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비워놓는다고 해서 마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이 마당이라는 거를 저희가 설계하면서 만들 때 이게 마당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스처들을 좀 쓰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거나 도시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래 건축가로서 건물 하나를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건물이라는 거는 결국 큰 도시 안에 일부인 것이고 또 도시 주변 도시로부터 건축의 설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동시에 저희가 만드는 건물이 주변 도시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도시로부터 건축이 받는 영향과 건축이 도시로 주는 영향 사이에 어떤 게 더 주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서 그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마당을 만드는 저는 설계할 때 네거티브를 설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저는 포지티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마당을 만들고 남는 게 평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 포지티브를 만들고 남은 게 마당이라면 이제 힘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네거티브가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사고를 해보시면 훨씬 더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도시 건축 이 이슈는 뭐 그냥 뭐 영원한 숙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이렇게 몇 번 뭐 완전히 도시는 아니지만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하지만 이제 큰 거일수록 실험적인 것들을 성취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도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 내에서 그거를 그건 지금 말릴 사람도 없잖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이트든지 길 두 개 면한 사이트는 망치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거 망치는 놈은 정말 그냥 그래서 혹시 그 사이트가 길이 두 개 면에 있으면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거를 어떻게 있느냐 뭐 이런 뭐 똑같이 중심은 네거티브죠. 네거티브를 먼저 생각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리오 사옥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보는 것만 아니라 밖에서 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공공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쓰는 게 공공성이 1층을 비워서 쓰도록 하고 이런 게 공공성과 연결되는 건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는 형태가 그러니까 보는 것이 공공성이랑 연결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어린이집 프로젝트 소개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 공간을 실제로 건축가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셨던 테라스 주택에서 어닝을 같이 맞추는 것도 여기 이것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 프로젝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것의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사는 사람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려면 건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클리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 이제 뭐 직원이나 아니면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집을 보고 뭐 멀리서 보고 해서 뭐 확률상으로나 뭐 숫자로 봤을 때 뭐 빈도로 봐서도 지금 저는 바깥에 계신 분들이 그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찬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얘기를 두 번째 질문 사진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아까 그 사진에 아기들이 막 뛰어놀면서 저는 건축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많지가 않아. 거기 뭐 반듯하게 가구 다 빼고 해놓으면 그 다음날 가서 뭐 이상한 가구 들어오면 공간이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그런 기회를 주는 역할로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축가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본인이 종결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판만 깔아주면 그거 뭐 망치든 어쨌든 그거는 우리 손을 어차피 떠나요. 우리가 그거를 절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비워놓되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건축가의 역량이지, 그거를 사람 다 빼고 야 죽인다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잘 채워지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비움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거기 가끔 가서 비워놨더니 이렇게 잘 채워지고 있구나. 뭐 그거 그 정도밖에, 그 건축가가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저는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주 가보는 편이거든요. 그 지어진 부분에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나 뭐.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시는 이제 건물 유형 중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유형을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건물은 이렇게 설계하고 지어지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변화를 좀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뭔가 시간적인 간극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또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뭔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저 정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주어진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책을 하나 쓰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옛날보다는 지금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0년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해안을 기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마 큰 그림을 못 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문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시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이랬구나 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기 그 좋은 강연 해주신 임종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책이 이 시대 감각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시대 감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오늘 선생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더 일목요연하게 남겨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30년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로 방문을 해주셔서 후배들에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